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 강력 범죄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직 FBI 최고 협상 전문가의 비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 놀람, 기쁨, 혐오, 두려움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값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FBI가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한 가지 이론은 일관성 없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세상에는 규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두려움, 기쁨과 같은 태생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점, 그들의 감정적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BI 협상가가 사용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힘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의 7, 8번은 상대방의 관점에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당신의 입장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입장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며 즉시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문제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협상처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그가 정말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말에 즉시 공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당신은 그가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환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죠? 통제광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질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 연쇄살인범이자 인질범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인질이 몸가벼에도 인질을 살려두는 대가로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려 했지만 협상팀은 이를 막았습니다. 돈을 쉽게 줄수록 범인은 이 가족이 부유하다고 판단하고 더 오랫동안 인질극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팀의 코칭을 받은 인질이 형은 범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돈을 보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질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그를 생각의 미로로 이끌었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답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니오의 힘입니다. 전통적인 세일즈나 설득 기법에서는 상대방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얻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예스더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예라고 답하다 보면 결국 원치 않는 약속을 하게 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오는 약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장애물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러링과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이 한 말의 마지막 한두 단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요. 하고 되묻는 식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한 톤이나 상대의 말을 이해했다는 톤을 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신 것 같네요. 혹은 굉장히 실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 같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격렬했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노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감정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나전달법의 강화 버전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이 할 때 나는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손실이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불편한 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며 직장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불평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타협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지만 심리학적으로 타협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가치의 이득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5를 양보하면 10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타협은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패배의 공식일 뿐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반창고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머릿속의 소란입니다. 평소에 나는 침착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두십시오. 이 내면의 목소리가 어려운 순간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온과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밝은 등불이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 강력 범죄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직 FBI 최고 협상 전문가의 비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 놀람, 기쁨, 혐오, 두려움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값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FBI가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한 가지 이론은 일관성 없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세상에는 규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두려움, 기쁨과 같은 태생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점, 그들의 감정적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BI 협상가가 사용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힘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의 7, 8번은 상대방의 관점에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당신의 입장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입장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며 즉시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문제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협상처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그가 정말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말에 즉시 공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당신은 그가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환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죠? 통제광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질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 연쇄살인범이자 인질범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인질이 몸가벼에도 인질을 살려두는 대가로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려 했지만 협상팀은 이를 막았습니다. 돈을 쉽게 줄수록 범인은 이 가족이 부유하다고 판단하고 더 오랫동안 인질극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팀의 코칭을 받은 인질이 형은 범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돈을 보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질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그를 생각의 미로로 이끌었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답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니오의 힘입니다. 전통적인 세일즈나 설득 기법에서는 상대방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얻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예스더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예라고 답하다 보면 결국 원치 않는 약속을 하게 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오는 약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장애물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러링과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이 한 말의 마지막 한두 단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요. 하고 되묻는 식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한 톤이나 상대의 말을 이해했다는 톤을 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신 것 같네요. 혹은 굉장히 실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격렬했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노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감정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나전달법의 강화 버전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이 할 때 나는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손실이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불편한 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며 직장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불평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타협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지만 심리학적으로 타협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가치의 이득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5를 양보하면 10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타협은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패배의 공식일 뿐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반창고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머릿속의 소란입니다. 평소에 나는 침착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두십시오. 이 내면의 목소리가 어려운 순간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온과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밝은 등불이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 강력 범죄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직 FBI 최고 협상 전문가의 비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 놀람, 기쁨, 혐오, 두려움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값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FBI가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한 가지 이론은 일관성 없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세상에는 규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두려움,
기쁨과 같은 태생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점, 그들의 감정적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BI 협상가가 사용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힘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의 7, 8번은 상대방의 관점에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당신의 입장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입장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며 즉시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문제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협상처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그가 정말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말에 즉시 공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당신은 그가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환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죠? 통제광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질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 연쇄살인범이자 인질범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인질이 몸가벼에도 인질을 살려두는 대가로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려 했지만 협상팀은 이를 막았습니다. 돈을 쉽게 줄수록 범인은 이 가족이 부유하다고 판단하고 더 오랫동안 인질극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팀의 코칭을 받은 인질이 형은 범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돈을 보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질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그를 생각의 미로로 이끌었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답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니오의 힘입니다. 전통적인 세일즈나 설득 기법에서는 상대방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얻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예스더데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예라고 답하다 보면 결국 원치 않는 약속을 하게 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오는 약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장애물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러링과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이 한 말의 마지막 한두 단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요. 하고 되묻는 식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한 톤이나 상대의 말을 이해했다는 톤을 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신 것 같네요. 혹은 굉장히 실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 같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격렬했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노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감정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나전달법의 강화 버전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이 할 때 나는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손실이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불편한 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며 직장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불평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타협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지만 심리학적으로 타협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가치의 이득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5를 양보하면 10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타협은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패배의 공식일 뿐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반창고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머릿속의 소란입니다. 평소에 나는 침착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두십시오. 이 내면의 목소리가 어려운 순간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온과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밝은 등불이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 강력 범죄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직 FBI 최고 협상 전문가의 비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 놀람, 기쁨, 혐오, 두려움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값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FBI가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한 가지 이론은 일관성 없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세상에는 규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두려움, 기쁨과 같은 태생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점, 그들의 감정적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BI 협상가가 사용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힘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의 7, 8번은 상대방의 관점에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당신의 입장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입장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며 즉시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문제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협상처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그가 정말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말에 즉시 공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당신은 그가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환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죠? 통제광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하고, 이는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순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인질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한 연쇄살인범이자 인질범과의 협상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인질이 몸과 외에도 인질을 살려두는 대가로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려 했지만 협상팀은 이를 막았습니다. 돈을 쉽게 줄수록 범인은 이 가족이 부유하다고 판단하고 더 오랫동안 인질극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상팀의 코칭을 받은 인질이 형은 범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돈을 보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질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그를 생각의 미로로 이끌었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답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니오의 힘입니다. 전통적인 세일즈나 설득 기법에서는 상대방에게서 예라는 대답을 계속해서 얻어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런 예스더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예라고 답하다 보면 결국 원치 않는 약속을 하게 되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오는 약속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터무니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네요.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장애물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미러링과 이름 붙이기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이 한 말의 마지막 한두 단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예시를 하나 들어달라고요. 하고 되묻는 식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한 톤이나 상대의 말을 이해했다는 톤을 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붙이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신 것 같네요. 혹은 굉장히 실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격렬했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노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당신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감정을 안정시켜야 하므로 말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언행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나전달법의 강화 버전입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이 할 때 나는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손실이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불편한 것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적절한 농담을 할 때 저는 우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제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며 직장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불평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타협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좋은 것이라고 배우지만 심리학적으로 타협은 양쪽 모두에게 실망감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가치의 이득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5를 양보하면 10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는 타협은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패배의 공식일 뿐입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반창고일 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머릿속의 소란입니다. 평소에 나는 침착하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해 두십시오.
이 내면의 목소리가 어려운 순간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평온과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밝은 등불이 혹시 당신의 삶을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직장 동료, 혹은 사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 강력 범죄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들을 상대해온 전직 FBI 최고 협상 전문가의 비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심리 전략입니다. 먼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분노, 놀람, 기쁨, 혐오, 두려움과 같은 핵심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값과 같습니다. 문제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FBI가 연쇄살인범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이들을 연구하며 발견한 한 가지 이론은 일관성 없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세상에는 규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두려움, 기쁨과 같은 태생적인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점, 그들의 감정적 취약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BI 협상가가 사용하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공감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리하거나 힘든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열의 7, 8번은 상대방의 관점에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당신의 입장을 잠시나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입장에선 그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며 즉시 협력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문제지.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입장을 고려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협상처럼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그가 정말로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이 말에 즉시 공감하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당신은 그가 단지 당신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면 우리는 통제력의 환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통제와 지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제력을 쥐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무엇을과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제가 무엇을